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타이탄이라는 심해 관광 잠수정이 북대서양 해역에서 잠수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당연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곳은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지역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세계에서 유명한 유람선 중 하나였습니다. 2년의 세월을 걸쳐 제조됐으며 배수량이 46,000톤이 넘어 그 당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내부 시설을 갖춘 최대 규모의 여객선이었으며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배로 불려졌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타이타닉은 1912년에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출발하여 미국 뉴욕으로 첫 출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대서양 해역에서 빙산에 부딪혀 2시간 40분 만에 선체가 두동강나 수심 3,800m로 가라앉았고 이 사고로 전체 승객의 70%를 차지하는 1,51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타이타닉의 마지막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리치필드 공원에는 그를 기리기 위해 동상도 세웠습니다. 타이타닉의 사고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쉽게도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잔해를 찾아내지 못하여 1985년에서야 발견되었는데 수십 년 동안 해류와 박테리아로 인해 선체가 침식되어 잔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직접 타이타닉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이타닉 관광 다이빙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2009년 미국 워싱턴주에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라는 민간업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들에게 고급 심해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장에 비슷한 회사가 많았는데 대부분은 관광객을 수심 500m 이내 지역에 내려가 심해 산호초 등 자연환경을 관광하는 잠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션게이트 회사의 잠수정은 더욱더 깊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오션게이트는 고객을 데리고 타이타닉 난파선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회사에는 총 3척의 잠수정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타이타닉의 이름과 매우 유사한 타이탄이라고 불렸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은 6.7m 길이에 2.8m의 높이가 되며 10톤의 무게로 최대 잠수 깊이는 4,000m였습니다. 이러한 깊이에 도달할 수 있는 잠수정은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하였습니다. 타이탄은 탐소 섬유로 만들어졌고 둥근 티타늄 합금 덮개로 강화하였습니다. 잠수정에 들어갈 때 고객은 마치 의자가 없는 트럭에 들어가 바닥에 앉는 것과 같았습니다. 승객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주변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잠수함 앞에 직경이 53cm가 되는 작은 창을 통하여 직접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잠수정은 타이타닉 난파선 관광 전용으로 최대 5명까지 태울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조종사 1명, 가이드 1명, 그리고 승객 3명이 탑승하였습니다. 승객 1인당의 비용은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잠수정의 내부 공간이 제한되어 5명만 바닥에 앉을 수 있으며 조정석이 없습니다. 잠수정의 한 구석에 화장실이 있는데 승객들이 이용할 때는 커튼을 펼칠 수 있고 잠수정의 헤드 공간은 사실 캐빈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안선에서 사람들은 잠수정을 드나들었는데 공간은 매우 좁고 답답하였습니다. 앉을 때도 바닥에 쪼그려 양반 다리로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에 앉아있는 건 불편할 수 있고 밀실 공포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타이타닉 잔해의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전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잔해는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습니다. 이번 관광을 제공한 타이탄 잠수정은 2021년 타이타닉에 6번 잔입한 적이 있으며 2022년에는 7번 타이타닉에 잠수하였습니다. 오션게이트는 이 기묘한 여정을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것을 발견할 기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션게이트에는 엔티퍼디, 사이클롭스 1호, 그리고 타이탄 총 3개의 잠수정이 있습니다. 그중 타이탄은 타이타닉 난파선의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정이었습니다. 2023년 6월
오션게이트는 5명을 모아 다시 타이타닉 잔해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름에 출항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출항은 회사의 CEO가 직접 주도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오션게이트는 타이타닉 난파선으로 향하여 8일간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탑승자는 61세 스톡턴 러시, 77세의 폴 앙리 나르절레, 58세 해미시 하딩, 그리고 48세의 샤자다 다우드, 19세 술레만 다우드였습니다. 그중 스톡턴 러시는 미국인 오션게이트의 CEO이자 타이탄 잠수정의 조종사이기도 했습니다. 폴 앙리 나르절레는 프랑스 사람인데 전직 프랑스 해군 장교이자 타이타닉 전문가입니다. 그는 타이타닉의 난파선에 35회 잠수했었고 수천 개의 잠수물을 회수했으며 타이타닉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2번이나 참여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에어프랑스 447편 블랙박스 수색에도 참여했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이자 탐험가인 해미시 아딩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두바이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중개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조종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딩은 개인적인 탐험 경력이 매우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험을 좋아하여 남극까지 가봤고 잠수정을 타고 1000m 깊이의 마리아나 해구에 잠수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2022년 하딩은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다른 5명의 사람과 우주로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딩은 개인적으로 세계의 지니어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취득한 가장 빠른 주행 속도로 남극과 북극을 일주한 것이고 그 다음은 만수심에서 가장 긴 거리를 이동하고 만수심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기록이었습니다. 하딩은 전설이라고 불러도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샤자다 다우드는 파키스탄과 영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이타닉에 빠져 있었고 모든 종류의 탐험을 좋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19살 아들 슐레만도 함께 데려가 아들도 이런 설렘과 스릴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슐레만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은 그가 이번 심해 여행에 조금 두려워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5명이 모이자 뉴펀들랜드주 세인트 존스에 위치한 과학탐사선 폴라 프린스를 탄 관광 점수정을 싣고 항구를 떠나 타이타닉 잔해가 있는 곳을 향해 남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폴라 프린스는 잠수하려고 했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날씨 문제로 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미시 하딩은 SNS에 뉴펀들랜드는 40년 만에 최악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번 출항은 아마 2023년의 첫 타이타닉 여행이자 유일한 출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 저 내일 다이빙을 시도할 것입니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6월 18일 일요일 이튿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타이탄 다이빙이 시작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이빙과 상승을 포함한 난파선 투어는 약 8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타이탄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닉 난파선은 수심 3,800m에 있는데 그 깊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두바이의 부르즈 알리파 타워로 높이가 828m입니다. 3,800m의 깊이는 해저 공간에 4.6개의 부르즈 알리파 타워를 쌓는 것과 같습니다. 3,800m의 바닥에 도달하는데도 약 2시간이 걸립니다. 타이탄은 15분마다 수면에 안전 펄스 신호를 보내고 수면 승무원은 이를 모니터링합니다. 타이탄이 잠수한 지 1시간 45분이 지난 오전 11시 15분에 해수면 요원과 타이탄은 마지막 교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타이탄과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겨 영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건 잠수정의 GPS와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잠수정이 고장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면 승무원은 타이탄이 몇 시간의 여행을 마치고
수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면 승무원들은 오후 내내 타이탄과 수없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타이탄 잠수정이 돌아올 예정이었던 오후 4시 30분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선원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타이탄에 비상이 걸렸던 것입니다. 저녁 7시 10분에 해상 직원은 미국 해안경비대에 타이탄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관련 구조 및 수색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 해양경비대와 미 해군 그리고 캐나다 해양경비대가 가장 먼저 국제 수색 구조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항공기가 가장 먼저 바다에 도착했고 미 해양경비대는 C-139 수송기와 P-8 대잠 초계기를 보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타이탄의 수중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바닷속으로 소노부표를 떨어뜨렸습니다. 캐나다는 잠수정 추적 장치가 장착한 P-3 해상 초계기를 파견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바닥 밑바닥에서 전해온 소리를 포착하게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항공기는 30분마다 충돌을 감지했습니다. 소리는 비행기에 있는 장치로부터 포착되었기 때문에 소리의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타이탄 잠수정에서 방출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수정을 탄 5명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출발한 시점부터 계산해보면 잠수정의 총 산소량은 최대 96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96시간의 산소 공급 시간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70시간만 견딜 수도 있었습니다. 즉, 수색 구조 인력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역이 넓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타이탄 잠수정의 상태는 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저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이미 해면에 떠올라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이탄 시스템에는 타이밍 플로팅 메커니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잠수정이 자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5명의 승객은 외부에서 설치한 볼트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잠수정 내부의 인원은 스스로 잠수정을 열어 나올 수 없어 외부 인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여 잠수정이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도 밀봉 상태로 인해 구조대원들이 꼭 산소가 고갈되기 전에 찾아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일부 선박도 속속 구조에 합류하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6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96시간이라는 산소가 모두 고갈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18분에 캐나다 호라이즌 아크특이 배치한 원격 조종 잠수정 오디세우스 UK가 5시간 동안 수중 탐색을 한 끝에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타이타닉 난파선의 뱃머리에서 약 500m 떨어진 해저 3,800m에서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식별된 파편은 모두 타이탄의 일부로 확인되었으며 충돌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잔해가 발견된 직후 오션게이트는 타이탄에 탑승한 5명의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미 해양경비대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해저에서 발견된 잔해가 타이탄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잠수정은 치명적인 내파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타이탄이 잠수한 지 몇 시간 후에 내파와 일치하는 음향 신호를 포착하여 내파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잠수정에 있던 5명의 사람이 전부 숨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중에서는 10.3m를 하강할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합니다. 해저 3,800m에서 체감하는 압력은 수면의 380배인 약 4천만 파스칼입니다. 잠수정은 심해에서 계속하여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경은 잠수정이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내파는 일반적인 폭발과 달리 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여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0.0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마치 종이를 찢는 것처럼 순식간에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통증에 대한 뇌의 반응은 보통 0.2초에서 0.5초 사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재난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숨지게 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잠수정 잔해 인양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타이탄 잠수정이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폭발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타이탄의 기술적 결함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션게이트 공식 웹사이트의 소개에 따르면 타이탄은 오션게이트와 나사, 그리고 보잉사와 워싱턴 대학의 전문가가 설계와 제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보잉사와 워싱턴 대학은 바로 잠수정 설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오션게이트의 전 영업이사인 데이비드 로크리지는 회사의 경영진에게 타이탄에 기술 결함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탄소 섬유 재료가 계속 사용할 때 위험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크리지는 회사에서 해고되었으며 같은 해에 오션게이트는 그를 계약 위반, 비밀 유출 및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를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결국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알기로 타이탄은 심해 잠수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타이타닉 난파선이 공해에 있어 인증이 없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포그라는 미디어 기자는 이전에 타이탄을 탑승했던 경험을 사람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잠수정에 오르기 전에 그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의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탄은 어떤 규제기관의 승인이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신체적 부상, 장애, 정서적 외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실험적인 선박으로 묘사됐습니다. 또 기자는 입구 주변에 18개의 볼트가 있었는데 직원이 잠수정 외부에서 볼트를 고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게 그 당시 그들은 17개의 볼트만 조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스태프는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타이탄에는 조종석이 없었으며 게임패드로 잠수정을 달렸는데 모델은 로지텍 F710이었습니다. 그 패드는 2010년에 출시됐으며 현재 온라인에서 약 $3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PC게임을 할 수 있는 무선 게임패드로 2.4GHz 무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쌍모터 진동으로 프로그래밍도 가능합니다. 현재 로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패드가 윈도우 시스템과 크롬 OS 시스템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을 운전하는데 마치 게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이점은 게임 속의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만 현실 속 삶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러시의 아내 웬디가 타이타닉의 생존자 커플의 후손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과 타이타닉은 두 글자만 달랐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도 같은 해역이기 때문에 아주 수상했습니다. 유명 만화 심슨의 한 스토리가 네티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침몰당한 배 안의 보물을 찾기 위해 의문의 소형 잠수정에 탑승하고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타이탄의 사고와 매우 유사했으며 상황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이탄 사고가 발생하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유사한 잠수정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탄 사건은 해저관광 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유명 감독이자 각본가인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타이타닉을 만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 난파선을 33번이나 방문했으며 잠수정에 대해 매우 친숙했었습니다. 카메론은 또 언론을 통해 타이탄 사건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아주 긴 악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승객 중 한 명인 프랑스인 폴 앙리 나르절레와 25년 지기 친구인데 사고로 친구를 잃게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카메론은 몇 년 전부터 유사한 잠수정 회사에 탄소 섬유 재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선체 구조의 설계에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극이 발생한 이후 민간 잠수정 산업에 안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타이탄은 안전에 대해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여러 번 사람을 태워 심해로 떠났습니다. 계속 위험을 감수해왔다고 할 수 있었죠. 이에 대해 카메론은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의 잠수정의 안전 인증을 강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해 잠수는 매우 위험했으며 잠수정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이 아주 높았습니다. 4,000m 아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잠수정은 전 세계에서
12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호주 딥시 챌린저 잠수정은 2012년에 1898m까지 내려가 세계 기록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임스 카메론은 홀로 딥시 챌린저호를 타고 태평양 깊숙한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타이탄호를 수송한 폴라 프린스는 캐나다 국기를 개항하고 있어 캐나다 교통안전청이 사고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리 캐나다 기마경찰도 사고를 형사사건으로 분류하여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미래에 사고 전 잠수정에 있던 5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용기와 탐험 정신은 매우 훌륭하게 높이 사지만 유감스럽게도 타이탄에 탑승한 5명의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전 세계 항해사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자연의 힘을 무시하다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사고 때문에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안전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